우리 14페이지 조세 총론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조세 총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일괄적인 거를 좀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사항들을 좀 모아놓은 거다. 그 다음에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건데요. 자, 조세 총론에서요,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세의 개념이 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세란 뭐냐라는 건데, 자, 조세란 밑줄 쳐놓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비 충당을 위해 재정 수입을 조달한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으로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대한민국 정부나 지자체가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이 달라는 거야. 단 아무한테나 달라고 한다는 건 아니죠. 법률 요건을 충족한 사람한테 걷어온다는 거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요, 나한테 세금을 냈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히 그를 위해서 뭐를 해주는 게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간접적으로 뭐를 해줄 수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너한테 뭐를 해주진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거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조세의 과세 주체는 뭐냐라는 건데, 과세 주체는요,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금 누가 부과하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세 목적은요, 뭐냐? 경비 충당 목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경비 충당 목적으로 여기서 재정 수입의 조달이라고 써놨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국가 및 지자체가 돈을 쓰기 위해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다 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과세 근거요. 자, 우리가 위에서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됨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요, 조세 법률주의에 따른 거예요. 법에 의해서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납부 방법이요. 자, 납부 방법은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좀 나눠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요, 물납이 가능한 조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납부하는 게 가능한 조세도 있다고.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물납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 보상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일반 보상성이 뭐냐면요, 이거 얘기합니다.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내요. 내가 세금을 내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야? 가로등이 설치되고 도로가 깔리고 이런 거잖아. 그거는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나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야. 특별 보상성이 아니라 일반적 보상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보상성이라고 얘기한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요, 과세 주체에 따라 조세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과세 주체가 만약에 국가다, 대한민국 정부야, 그럼 얘를 국세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원시 이런 지자체가 부과하는 거라고 하면 지방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경비 충당 목적에 따라서 목적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얘를 목적세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목적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요, 교육세 같은 거, 담배 서비스 같은 거요. 담배 같은 거 사면요, 우리가 그 담배 서비스는 100% 다 교육 목적에 사용이 돼야 되거든. 이런 게 목적세야. 네가 이거 세금 거두면 교육 산업을 위해서만 써라. 이게 목적세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근데 목적이 없이 그냥 일단은 걷어놓고 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을 보통세라고 얘기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걷어놓은 거다, 보통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에 지방세, 여기 옆쪽에 보시면 15페이지에 지방세에서요, 우리가 보통세, 목적세가 좀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대부분이 보통세예요. 대부분이 보통세고 특정 몇 개만 목적세로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분류가 조금 나눠져서 분류가 좀 잘못 나눠진 케이스 중에 하나긴 해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요. 여러분들 봐봐. 제가 여기 써놓은데요. 뒤쪽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누가 세금 부과하냐? 라고 했을 때 국세와 지방세를 나뉜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세수 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세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목적이 정확히 없다. 라고 얘기하면은, 얘를 보통세. 근데 목적이 있어. 그 용도로만 써야 돼. 목적세라고 나누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16페이지 보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조세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납세를 한다면 얘를 직접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금을 부과를 받은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아니야. 얘를 간접세라고 그래. 그래서, 자, 직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세나 소득세고요. 그다음에 간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이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에 따라서 고려된다면 인세, 그냥 물건에다 부과하는 거다. 라고 하면 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야. 여러분들 소득세 다 배워보셨잖아. 그렇죠? 자, 소득세에서만 우리가 인적공제 하죠. 그렇죠? 그래서 1인당 150만원씩 부담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따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세라고. 사람의 인적사항을 고려한다는 거.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과세물권 측정 단위에 의해서요. 가격에 부과하면은, 즉 어떤 금전액에 부과하면은 얘를 종가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의 양에 부과하면은 종량세라고 그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량세가 개별소비세 같은 거거든. 개별소비세에 기름에 1리터당 얼마씩 붙어요. 그럼 리터당 붙는 거잖아. 이게 종량세지. 근데 우리가 보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번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붙잖아. 얘가 종가세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잠깐만. 지금 일단 인강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앞에 수강생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집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지 마. 내가 힘주고 할 때 힘주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독립적인 세원이 있는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를 나눈다. 여기서 부가세는요, 부가가치세가 아니야. 얘 썰택스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썰택스이기 때문에 어느 세금이 붙은 것에 다시 세금이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을 썰택스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다. 부가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요. 자,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요, 조세법이 기본적으로 이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당부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야, 조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첫 번째가요, 조세 법률주의야.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뭐 할 때는 모두 법문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문법이라는 거예요. 선문법.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세 평등주의야. 모든 사람은요, 조세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야. 돈이 많다고 봐주고, 나이가 많다고 봐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세, 평등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 정도?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 문제가 나와 있거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틀리면, 이거구나, 라고 그냥 보고만 가시면 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저장을 좀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국세기본법이에요. 자,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뭔지 얘기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일단 말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국세기본법이야. 국세와 관련된 거야. 아시겠죠? 지방세 기본법이 아니야. 국세기본법이야. 그러니까 국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총살 얘기해보면요. 자, 사실 우리가 전산세무 이금이나 전산회계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 때 배우는 모든 세금은요, 다 국세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야? 자, 뭐 법인세도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도 배울 거고요. 부가가치세도 배우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다 국세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요, 법인세법전, 그 다음에 소득세법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전이 다 따로 있어요. 다 따로따로 있는데, 자,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서 공통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공통적인 내용은 똑같이 이렇게 세 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공통된 내용을 한꺼번에 적자 라고 해서 만든 게 국세기본법이에요. 아시겠나요? 국세의 공통된 사항들을 우리가 놔야 되는 것을 국세기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그래서 국세기본법은요, 첫 번째 공통된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납세자가 만약에 국세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좀 마련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구제 절차도 들어가요. 아시겠나요? 납세자가 만약에 국세에 대해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야, 국세기본법에서 너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들어간 거, 이거를 국세기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우리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보실게요. 우선은 국세기본법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배우고 갈 거야. 첫 번째는요,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기한이요. 기간과 기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자, 기간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 기간은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하나의 점과 하나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되는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이 1시 35분인데요. 2시까지 자습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25분을 자습해야겠지. 그 25분이 기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기간이요. 기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확히 민법상의 정의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기간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간은요, 사실 이렇게 쭉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얘기해볼게. 만약에 1월 1일부터요, 여러분들한테 5월 15일까지 기간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생기기가 힘들지. 그쵸?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간단하게만 해볼게. 1월 3일까지의 기간은 며칠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며칠이야? 내가 묻는 건 이틀이야, 3일이야? 봐봐, 헷갈리지? 그래서 요거를 세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간을 결정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가 1월 2일 공공시 공공물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24시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쵸? 그러면 1월 1일 24시가 될 거고요. 1월 2일 24시가 될 거고요. 1월 3일 24시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잘못 썼다. 이렇게 해서 24시에서 우리가 3일이라고 세잖아. 요 선을 세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3일을 걸쳐서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근데 이렇게 선을 세면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세냐? 요 점을 세자는 거예요. 점이 몇 개야? 4개지. 그러면서 요 시간적 개념에서 할 때는요, 야, 점이 4개인데 선은 사실 3개니까 앞에 거는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3개가 되잖아. 이렇게 세 가요.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간을 계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 말일 3일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세야 되니까 첫 번째 점은 빼지 말자. 빼자.
다음에 마지막 점은 빼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개념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한은 뭘까?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기간의 흐르는 만료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여러분들 1시 35분, 1시 35분부터 2시까지 자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자습 기한은 2시야. 그게 끝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기한이 이제 세법 가면 되게 중요해질 거야. 왜냐면 어디까지 신고해라, 어디까지 납부해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요, 국세에 대한 공통적인 기한을 드러나요. 자, 근데 이 기한에 특례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에서 나오는 특례라는 용어는요, 요거예요. 특별히 법문구를 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들이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원래 법인세 신고가요, 일반적으로는 3월 31일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법인세의 신고 기한은 3월 31일이겠지. 근데 기한의 특례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공휴일이 존재한대요. 자, 하필 3월 31일이 일요일이야. 그럼 그때까지 신고 못하잖아. 세무서 문 닫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4월 1일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밀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야. 이게 뭐야? 홈택스가 망가진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날로 넘어간다 라는 거다. 다음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장애가 복구된 날이 다음날이에요. 고추만 놓고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래요 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정도 기한의 특례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 기한의 특례는 사실 연장인데요.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해요. 자,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서류 제출에 기한의 특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세금이 얼마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세 가지 방법이 일단 가능해. 첫 번째가 내가 직접 하는 거. 그래서 직접 신고 가능하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 거. 우편 신고 가능하고, 아니면 세 번째로 홈택스 이용해서 신고하는 거.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요, 만약에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돼. 근데 내가 우편을 보냈다? 우편 신고를 해요. 그래서 3월 28일날 우편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도착했냐면 4월 2일날 도착한 거야. 그럼 나 기한 후 신고야, 나 신고기한 내 신고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거를 정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요, 우편신고일 때,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이용한다면 원칙은요, 도달주의예요. 도달한 날로 보겠다는 거야. 언제로 보겠다는 거야? 이때. 그러니까 네가 잘 맞춰서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예외적으로요, 납세자들한테 생계에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 4가지요. 그게 뭐냐면 과세표준에 신고하는 서류나, 이것을 수정신고하는 거나, 아니면 경정청구라고 해서 좀 이따 배울 건데, 우리가 돈을 못 받은 게 있어 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불복청구서. 네가 말한 거에 나 말 못 듣겠다 라고 흔히 말해서 반항하는 서류 라고 한다면 얘는 발신주의로 가요. 얘네만큼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야. 근데 얘네는 붙인 날이 3월 30일 이전이었다면 적정하게 한 걸로 봐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발신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전자신고는 발신이란 개념이 없어. 맞죠? 이거는 전자신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전송된 때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발신주의 혹은 전송된 때를 보는 거다.
이해가시나요? 말만 바뀐 거야. 사실 둘 다 발신주의 개념이야. 이해가?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좀 신기하나? 제가 지금 국세기본법을 거의 한 1년 만에 강의하는 거거든요. 나 잘하네. 아직 안 까먹었네. 자, 그래서 그리고 서류 제출의 기한의 특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서류의 송달이요. 자, 여러분들 서류의 송달은 뭐야? 이렇게 보자. 여기 내가 있고요. 여기 세무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류를 갖다 주는 거를 서류의 제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내가 세무서에 서류를 내는 거 제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세무서가 나한테 이렇게 서류를 주는 거, 이것을 송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군지, 객체가 누군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언제일까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류 제출일 때 원칙이 언제였어요? 도달주의. 그럼 얘네도 당연히 도달주의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달주의 개념인데요. 단, 도달을 어디다가 줄 거냐라는 건데, 명의인의 주소 및 사업장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의인에게 직접 줘야 돼요. 이게 돼야 도달주의가 성립했다고 보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사실. 우리 어머니가 받는 것도 안 돼요. 내 서류는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잖아. 어머니나 나나 거의 동격으로 봐도 되죠. 그래서 사촌이는 혈족한테 주는 건 인정은 해줘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엄하게 경비아저씨는 준다 이런 거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명인에게 도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송달 방법은 뭐가 있냐? 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달을 시키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가 교부 송달이야. 이게 뭐야? 갖다 주는 거. 직접 아직도 집배원이라는 표현을 쓰나? 우체부 아저씨가요, 나한테 주는 거, 등기를. 그래서 이걸 교부 송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편 송달이야. 이거는 우편함에 꽂혀져 있는 거. 교부 송달이 집배원 아저씨가 오면 안 되는구나. 세무사 직원이 와서 나한테 주는 거. 우편 송달은 우체부 아저씨가 와서 나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 송달이야. 이메일로 받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전자 송달은 신청 시에만 가능해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메일이 온다? 스팸이야. 잘못하면 통장 털려요. 지워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 시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가 원칙적인 방법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자, 교부를 하러 갔어. 혹은 우편을 보냈어. 근데 걔 주소가 아니래. 못 찾겠어. 그때는 우리가 가능한 게 공시송달이 가능해요. 자, 공시송달이 뭐냐면요. 지금도 서울신문일 것 같은데, 이게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신문이나 세무서 게시판에 걸어놓는 거야. 네가 와서 봐. 네 주려고 했는데 네가 없잖아. 그럼 네가 와서 봐. 라고 하는 게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인 방법은 교부, 우편, 전자인데 예외적으로 얘가 주소나 거소, 영업소를 몰랐을 때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라는 거.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러면 이런 송달의 의혹은 언제 발생하냐? 라는 건데, 송달의 의혹이라는 게 뭐야? 내가 전달을 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냐? 그쵸? 자, 그랬을 때, 위에 써져 있잖아. 자, 교부나 우편이나 전자는요, 도달주의예요. 받았어야 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봐봐. 책 24페이지 보시면, 우편 또는 교부 송달은 도달주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송달은 뭐라고 되어 있어? 송달받은 자의 이메일 주소가 입력될 때야. 이거 자동 발신 기능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입력하면 발신이 되니까 다 둘 다 도달주의 개념이야. 왜냐면은 여러분들 전자 이메일은요 클릭하자마자 도달이지. 맞잖아. 그래서 다 도달주의 개념이다. 근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공시전달이요. 요거는 우리가 세무서 게시판이나 신문에 게재해 놓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랑 맞춰놔야지. 경과한 날로부터요,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2주 동안 걸어놓는 거야. 걸어놨다, 나 이제 2주 지났으니까 너한테 보내준 거야. 못 본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 송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할 수 있겠나요? 그냥 단순 암기죠. 자,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특성화 문자 나오는데요. 요거는 뒤쪽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국세기본법에서 한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법인세 배우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뒤쪽에 보면은 문제 나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총세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 가볼 거예요. 자, 국세 부과의 원칙이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법문도 좀 배우고 가자. 부과가 뭐야? 부과가 뭐야? 징수는 뭔데? 처분은? 신고는? 압류는? 뭐냐고? 다 배웠던 용어 아니야, 근데. 그쵸,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 자, 말씀드릴게. 자, 이거요, 납세자가 이렇게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세무서를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배우자. 이 세무서를 뭐라고 하면 과세관청이라고 해요. 세금을 부과하는 관할 관청이라는 소리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면 신고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 들어보셨을 거야. 그 군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국민들이 경례하면서 뭐라고 그래? 신고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의사 전달하겠습니다예요. 그 다음에 112 신고한다, 119 신고한다 얘기하지. 거기도 119에 의사 전달했다, 119에 의사 전달했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걸 신고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시키는 행위가 있단 말이야. 무엇인가 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처분이라고 그래요. 너 이거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 세금 내야 해! 처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런 처분의 과정으로요, 세금을 실제로 걷어오는 행위, 이거를 납세자가 냈다면 얘를 납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세무서가 이거를 뺏어왔어. 그러면 이거 징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징수의 과정에서 얘가 안 내고 있으면 얘 재산에 잠깐 갖고 있는 거, 이걸 압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나 납부, 처분이나 징수, 이러한 모든 과정을요, 우리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구분은 아니야. 정확한 구분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맞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부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국세 부과의 원칙은요, 국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려면 이 둘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거야. 아시겠죠? 납세자가 신고할 때도 이건 지켜.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처분할 때도 이건 지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국세 부과의 원칙은요, 대상이 누구냐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되는 거야. 얘네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런 국세 부과의 원칙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자. 첫 번째가요, 실질과세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 쓰고 할게요. 신의상실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심 금조. 근거과세 원칙.
네 번째가 조세관련 사후관리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세부과의 원칙은 여러분들 실신근조야. 그자 따져 실신근조야. 아시겠죠?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나도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건데요. 자, 일단은 실질과세 원칙이요. 요거부터 가볍게 얘기해볼게. 이거는 명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질 소득자에게,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납세자가 신고를 할 때도 명의자가 내는 게 아니다. 실질 소득 귀속자가 나한테 신고해라. 라고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요, 내가 사업을 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명의자는 누구야? 우리 아버지. 근데 실제 소득자는 나잖아.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 내가 내라는 거야. 아버지 보고 내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봐봐. 동그라미 1번 봐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예요. 소득 귀속이 누구였어? 나잖아. 그럼 내가 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거래 내용에 따른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인데요. 이런 거죠. 제가요, 만약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아버지 아이들이 썼단 말이야. 당근에서. 그러면 이거 거래 내용은 아버지와 당근 아저씨가 거래하는 거지. 근데 실질 내용 나랑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랑 당근 아저씨랑 거래하는 거잖아. 이런 게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인 거죠. 그 다음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것 좀 써놓을까? 양도소득세 중 법정주시 예의요. 이거 좀 써놔. 이게 가장 조세회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거 어차피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거거든? 요거 가볍게만 얘기해 줄게. 그냥 들어봐. 듣고 이해하면 돼.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두 번째가 주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구분이 되면은, 얘가 세율이요, 최대 세율이 45%거든? 그리고, 주식으로 구분이 되면 최대 세율이 20%예요. 이렇게 세율이 좀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 머리 쓰는 거야. 자, 내가요, 여러분들한테, 토지를 팔아요. 부동산이죠. 토지를 이렇게 팔아. 그러면 내가 부과받는 세금은 45%인 거야. 나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요. 법인화해서 설립해요. 이걸 설립해. 그래서 여기다가 토지만 현물출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인은 토지만 있는 법인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뭐가 생겨? 이게 이 법인 A의 주식이 생기죠. 그 주식을 파는 거야. 그러면 주식을 팔았으니까 내 세율은요 20%가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갖고 있게 되잖아. 그리고 뭐 하면 돼? 폐업하면 돼. 그럼 토지가 여러분들께 된다고. 그러면 세율의 차이 25%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왕도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이런 거 맞겠다고. 실질은 뭘 판 거야? 부동산을 판 거잖아. 그대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과세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법정주식 A라고 얘기해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조세회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거지.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아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요 보통 이게 나와. 명의자는 누군데 실질 귀속자는 누구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그대로 푸시면 되는 거야.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가보시면요. 심리상식 원칙이요. 이게 조금 중요해. 자, 심리상식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두 줄 나와있죠? 한번 읽어봐봐. 자, 이거 보셨나요? 이게 뭐야? 서로 믿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그쵸? 서로 믿어. 야, 국세청도 믿어주고, 납세자도 믿어줘. 믿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게 심리칙이에요.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자, 여기서요. 대상자는 우리가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서로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적용 요건이야. 이게 좀 중요해. 적용 요건인데요. 요거요. 사실 이거예요. 판례예요. 판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납세자가 무엇인가 지급을 했을 때요. 과세관청에 공적 견해 표시가 있어야 돼요. 공적 견해 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납세자는 이 견해 표시를 신뢰하고요. 신뢰하여 순서를 좀 바꿀게. 이 신뢰를 바탕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쭉 얘기할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납세자의 귀책 사유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향후에 과세관청에 배반적 처분이 있어야 돼. 배반적 처분인데 이게 적법한 배반적 처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기서 납세자가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적용 요건이거든?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실제로 겪었던 조세 징수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다 아시죠? 자, 여러분 이거 면세 사업일까 과세 사업일까? 이게 과세 사업이야. 왜냐면 우리가 단순 성상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면세거든요. 생물의 단순 성상을 변화시켜요. 얘는 면세야. 그래서 오징어를 그냥 팔아 면세예요. 근데 말린 오징어를 팔아. 얘는 그냥 햇빛에 너무 마르잖아. 얘는 면세야. 근데 갑자기 구운 오징어를 팔아. 버터 바르고. 그런 건 과세가 돼요. 뭔가 내가 성상을 변화시켰잖아. 그렇죠? 자, 드라이 플라워가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게 98년도부터 만들어진 거더라고. 예, 98년. 2008년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요. 이제 드라이 플라워 업자가 과세관청에 얘기를 한 거야. 자기도 모르니까 이거 면세예요, 과세예요? 물어본 거야. 그래서 과세관청이 얘기한 거죠. 드라이 플라워잖아. 말린 꽃이잖아. 면세 사업자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면세 사업자로 쭉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언제였더라? 2020년인가 19년인가 그때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거죠. 야, 너 과세 사업인데 왜 면세 사업을 했어? 너 여태껏 안 냈던 세금하고 가산세 다 내. 라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때 드리는 게 뭐야? 이거지. 신이치. 맞죠? 분명히 과세관청에 공적 견해 표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시키는 대로 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서 규책 사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향후에 과세관청이요. 배반적 처분을 한 거죠. 과세사업자로 가!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지가 면세사업자라고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랬을 때 납세자가 불이익을 본 거야. 그렇죠? 세금 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심리칙이 적용이 돼서 너 면세사업자로 계속 가!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심리칙의 논리야.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셔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 조세징송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 과세관청이 이겼을까? 드라이플라 업자가 이겼을까?
과세관청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성립이 안 돼.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 드라이플라워가 뭐야? 우리 화학약품 받아서 꽃 안 마르게 하는 거잖아. 화학약품이 들어간다는 거 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단순 성상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귀책 사유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과세관청 공적 견해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 공적 견해 표시 이때요. 이거는 서면으로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물어볼 때요. 전화로 물어봤어. 서면이 없어. 서면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서면 질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애당초 안 돼. 그래서 요건 진사건이야. 납세자가. 이해가시나요? 이게 신의칙이야.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네가 무슨 말을 했으면 이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과세 원칙. 자, 이거는 뭐냐면요. 네 기분대로 세금 부과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네 기분대로 세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장부의 기초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의미만 조금 아시면 된다. 장부의 기초에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 감면 사후 관리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만약에 조세를 감면했으면 아직도 감면 요건이 충족한지는 계속 얘기하라는 거야.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인적공제요. 우리 직계 비속이면은 20세 미만일 때만 공제, 20세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하잖아. 20세가 넘어간지 계속 체크해야지. 그거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볼게. 여러분들, 3번 한번 풀어봐봐, 뒤쪽에. 같이 켜놓고 하자. 여기도 이걸로 나온지 모르겠네. 자, 똑같나? 자, 근로소득이 있는 김혜피 씨가요. 자, 종합소득세 누진세를 피하고자 아내의 명의로 슈퍼마켓을 개업했대. 근데 아내는요, 이런 걸 한 적이 없고요. 실질적 소득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김혜피 씨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적용된 국세부가 원칙,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잖아. 뭐야? 실질과세 원칙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한번 풀어봐봐. 자, 여러분들 이거 답은요? 제가 본적 견해 표시는 항상 서면으로 뭔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세무서사 담당자의 구조설명. 종이로 뭔가 남아있니? 안 남아있잖아. 그 다음에 서면 질의요. 이거는 서면이 남아있잖아. 얘가 해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화 안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죠. Q&A는 모니터에 남아있는 거야. 종이가 아니야. 답은 2번이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조금 치사 문제가 나오는 게 요거야. 6번. 여러분들 6번이 이건가? 근데 잘 읽어봐.
자, 여러분, 요거 답은요? 4번이죠. 그쵸? 자, 과세관청은요, 당초 견해 표시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배반적 처분을 했어야죠. 말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말을 숨겨서 내. 그래서 세모에게 배우실 때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 아시겠죠? 문구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푸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기시면 조금만 더 갈게. 자, 세법 적용의 원칙이요. 아이고. 자, 이거는요, 이 세법 적용의 원칙의 대상자는요, 얘는요, 과세관청만 해당돼요. 이거야. 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관청은 이거는 지켜 적용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대상자가 납세자는 포함이 안 된다. 왜냐면 사실 납세자는요, 제재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말 안 들으면 가슴세 보고하면 되고요. 압류하면 되고요. 때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근데 과세관청은 때릴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규정해 놓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세법 적용 원칙은요, 크게,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납세자의 재산권 부담 침해 금지. 그래서 얘를 세법 해석 기준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급과세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세무공무원 재량한계. 엄수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회계 준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는요, 얘가 세금을 안 냈어. 그래서 압류에 들어간다? 근데,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야. 걔가 밥 먹을 숟가락까지 뺏어오지 말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남겨놓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세법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야. 납세자가 부당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재산권을 부당 침해 안 받을 선까지만 해석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소급이란 말이 뭐야? 앞으로 당겨서 생각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앞으로 당겨서 생각하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뒤로 넘겨서 생각하겠다는 거 뭐라 그래? 2년, 2월 이런 표현을 쓰죠. 앞으로 당겨서 생각하겠다, 소급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앞으로 당겨서 세금 부과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비과세 반응이라고 하나 해석이라고 합니다. 요거 2가지를 예를 드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해보자. 가볍게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요, 좀 길게 가볼까? 한 조세의 일생을 한번 보자. 일생을 한번 보자. 그러면, 납세 의무가요, 성립되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되는 때가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소멸이 되는 거야. 이게 조세의 어떠한 한 라이프 사이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성립 전에는요, 이렇게 얘기해. 추상적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금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야. 아시겠나요? 근데,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자,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가 추상적 납세예요. 자, 여기가 추상적 납세인데,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 성립이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얼마를 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확정을 지나면요, 이때가 구체적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소멸을 조금만 뒤로 보내자. 자, 여기 구체적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이라는 것으로 세금 내야 된다고 결정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지나면서 얼마나 결정이 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멸이라고 하는 건 뭐 납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못 낸다 백제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끝난다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보자. 자, 성립과 확정 그냥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줄여서 동시에 난다고 얘기해볼게. 너 세금 1,000원 내야 돼. 바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요. 우리가 A법을 쓰고 있었어요. A법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1,000원이야. 근데 이 성립이나 확정이 지난 상태에서요. B법으로 세법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B법으로 바뀌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500원이 됐어요. 그럼 나 세금 얼마 내야 되냐? 이 문제야. 이해가시나요? 자, 이거 얼마 내야 될까? 얼마 내야 될까? 자, 문구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립과 확정 이후에 법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상황은 진정소급이라고 그래요. 진정소급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성립 확정 전에 A법이었기 때문에 A법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야. 이 적용된 거 돌아가서 B법으로 바꾸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자. 성립과 확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전에 B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B법으로 내면 1,500원 내야 돼요. 이때는 얼마나 내야 돼? 이때는 1,500원이야.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부진정소급이라고 그래요. 얘는 가능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성립 확정 전에 뭔가가 바뀌면 그대로 가는 거고 성립 확정 이후에 바뀌면 그건 안 돼. 이미 다쳤다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립 확정 전에 바뀌는 것을 부진정소급, 성립 확정 이후에 바뀌는 것을 진정소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진정소급인데요. 이때 B법으로 적용했을 때요. 납세자가 7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이건 봐줘. 납세자가 유리한 건 봐줘. 그래서 이때는 진정소급은 불가하나 납세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게 해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공무원 재량한계를 엄수해라 라는 건데요. 이거야. 세금 안 낸다고 가서 딴 때리고 오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럼 이것만 하시면 돼. 그래서 세무공무원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괜히 넘어서는 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회계 존중이요. 이거는 기업회계 무시하기 규정이거든. 이거 봐봐. 내주. 자, 읽어보셨나요?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세법에 특별한 내용이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 존중하겠다는 거지. 결론인 거잖아. 그러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 쓰겠다는 거야. 내가 우선이라는 거야. 기업회계 너는 내가 안 쓴 거나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업회계 무시죠, 이건. 그쵸?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아시겠나요? 자, 이거 문제만 조금 한두 개만 풀어보실게. 잠시만요. 이거 저장만 하고요.
맞다고 문제가 없네. 이거 한번 풀어보자. 보통 소국가서 문제 원칙밖에 안 나오고. 자, 여러분들 이거 답은요? 3번이죠. 부진정 소급은 인정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은 되게 더럽게 어렵게 써놓은 것처럼 얘기해. 근데 결국 키워드만 알면 우리 문제 다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을 때 국세기본법은 내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 한 문제는 나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잖아. 내 문제가 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고 가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과세관청하고 과세요건들 이런 것들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과세요건 얘기할 건데요. 과세요건 지금 책 페이지 4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과세요건이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 회계에서 이거 배웠잖아. 식별 요건, 막 이런 거, 인식 요건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인식 요건이 뭐야? 이러한 요건이 충족해야 뭐라고 부를 수 있다지. 그러면 과세 요건은 뜻이 뭘까? 이러한 요건이 충족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 끝. 끝이야. 이게 다야. 자, 여러분들 옆쪽에 바로 1번 한번 풀어봐봐. 답 뭐예요? 4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 좀 풀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 읽고 풀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야. 그래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서 그냥 이 네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이제 과세 환급인데요. 중요하다는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 관할관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관할관청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관할 세무사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럼 얘네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 이거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할관청 의의 한번 읽어보세요. 자, 되셨나요? 자, 이거요. 뭐라고 되어 있어? 관할관청이라 하면 관할의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세금과 관련돼서 직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야? 세무서. 결국 이거라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관할관청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인데 이거 좀 보자. 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저는 납세자죠. 납세 의무자지.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수원에서다. 그러면 수원 세무서가 있겠죠. 근데 뭐 만약에 내 직장이 서울이야. 서울 이런 세무서가 없지만 서울 세무서가 있고 여기 뭐 제주 세무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요. 내가 신고를 할 때는요. 이것도 가능해요. 다
다 가능해요. 내가 어디다 신고하든 가능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우리은행에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은행 인계도에서 가입했다고 해서 꼭 인계도만 가야 돼? 아니, 저도 여기저기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세무서도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은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디든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근데 아래쪽에 반가로 이번에 결정 또는 경정 결정에 관한 요거 나와 있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결정이나 경정을 할 때는요,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나 이거는 안 돼요. 얘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세무서가 나한테 무엇인가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세무서만 가능해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우리은행 인계동점에서 대출을 받았어. 근데 막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전화 와갖고 너 대출 받았지? 이러면은 그거 뭐야? 보이스피싱 맞잖아. 우리은행에서만 전화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 우리 관할은 가능하다. 이 그림만 아시면 돼요. 이 그림만.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따로 배경을 좀 해야겠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표로 좀 얘기해 볼게. 표로.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얘기할 건데요. 이거 한꺼번에 얘기할 거야. 뒤쪽에 가면 기한신고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얘기할 건데요. 표 하나 만들어가면서 이 표만 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요. 여러분들 수정신고란 뭐냐, 경정신고란 뭐냐, 그 다음에 기한신고란 뭐냐, 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거의 적용 요건을 좀 보셔야 돼요. 언제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언제 경정신고를 할 수 있고, 언제 기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좀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수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 내야 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더 작을 때요. 원래 1000만원 냈어야 되는데 900만원밖에 안 낼 거야. 100만원 더 낼게요. 수정신고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반대 상황도 성립이 될 거야. 받아야 할 환급금보다 받은 환급금이 더 큰 거예요. 이럴 때 너무 많이 받았어요.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신고를 했는데 뭔가 완전하지 않은 신고란다. 이 세 가지 경우일 때는 우리가 수정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봐봐. 45페이지 1, 2,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봐. 이게 법률구는 이렇게 얘기한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 1번 봐봐. 45페이지 1번 보면요. 문구 잘 해석해보자.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어쨌든 기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이게 뭐야? 내가 납부한 세금이라는 거야. 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이게 뭐야? 내야 할 세금이라는 거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적다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표신고서 또는 기한의 신고서에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이게 뭐야? 받은 환급금이 세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이게 뭐야? 받아야 하는 환급금이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여러분들 1번 얘기고요. 얘가 2번 얘기라고. 해석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불안전 신고 있다가 이게 3번인 거죠. 되셨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수정신고를 하는 거다 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경정청구는요? 경정청구는 언제 하는 걸까?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의 반대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래서 돌려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법문관 하나 배울게. 여러분들 경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 행위를 했는데 잘못된 거야. 그래갖고 세무서가 야, 너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경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정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세무서가 너 이렇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쉽게 얘기해볼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 답이 3번인데 여러분들 2번을 쓴 거야. 내가 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이거 답 3번이야. 경정해 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 문제 안 풀고 이러고 있었어. 근데 내가 옆에 가서 야, 이거 답 3번이야. 이게 결정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 상황인데 이거는 이거잖아. 내가 무언가 행위를 했어. 고쳐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경정청구 요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반대의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경우죠.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야.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통상적 경정청구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정청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46페이지 봐봐. 지금 통상적인 경정청구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사유 1번, 2번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나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통상적 경정청구부터 좀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자, 기한의 신고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는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기한이 지났을 때 기한의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신고시가 적용 요건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것의 대상자는 누구냐? 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 자, 대상자는요. 받아. 납부한 세금이 있죠. 받은 환급금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고까지 했잖아. 이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뭔가 신고를 했으니까 이것을 고쳐주세요. 고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똑같겠네? 당연한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기한후 신고예요. 기한후 신고는 누구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죠. 무신고자가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이 기한후 신고자가요. 기한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바보가 잘못 신고한 거야. 그러면 이때도 수정 신고가 경정 청구는 가능하게 해줘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에 효력은 뭐가 있냐? 이렇게 수정 신고를 하면은 경정 청구를 하면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효력은 뭐가 있냐라는 건데 얘는요 일단 가산세가 감면이 돼요. 국세청이 할 일이 좀 덜어준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가산세를 감면시켜줘. 자, 얼만큼 감면시켜주냐?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45페이지요. 수정신고로 인해서 가산세가 감면된다라고 나오죠. 그쵸? 그쵸? 퍼센트가 나오죠. 딱 보니까 토음이 나올 것 같죠. 그쵸? 자, 이거요. 요렇게 보시면 돼. 이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냐면 1, 3, 6, 12, 18 그래서 신고 경우 우리가 1개월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 12개월 그 다음에 18개월 개월 수로 보는 게 좀 편해요. 그 다음에 24개월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서는 90% 감면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선 75%,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더라? 50%, 30%, 20%, 10%요. 그냥 그래프로 쭉 세워놓고 외우시는 게 더 편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면이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수정신고에 의해서 가산세 감면하는 거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부가가치세에서 신고서 작성할 때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따면 이 기간 안에 하는 거잖아. 3개월 내에 하는 거잖아. 그래서 75% 감면이 들어갔던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정청구를 해요. 그러면 얘가 발생하는 효력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까 경정청구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쳐줄게, 안 고쳐줄게라는 통지의 의무가 생겨요. 아시겠나요? 통지의 의무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언제까지 통지해야 되냐? 이때까지 통지 의무가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효력이 생기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저 납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2개월 이내 돌려줄게, 안 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2개월 이내 통지 의무가 생겨버린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한후 신고예요. 기한후 신고라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얘도 가산세가 감면이 돼요. 어쨌든 내가 뭐라도 했잖아. 그럼 가산세 감면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얼만큼 감면시켜주냐? 얘는 좀 짧아.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50%, 30%, 20%의 가산세를 감면시켜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감면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 기한은 언제까지냐? 라는 거야. 대체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기한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요. 자, 수정신고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때까지만 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 얘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걔네가 고치기 전까지는 나는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 전까지만 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경정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요. 얘는
(5년) 이내 할 수 있어요. 저 5년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신고기한 날부터 5년 이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기한 신고는요. 이때까지죠. 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과세관청에 결정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결정 전까지 할 수 있는 거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통상적 경정 청구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후발적 경정 청구도 있다고. 요거 가볍게만 보고 갈게. 얘는 경정 청구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거든. 제가 이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예상 매출을 한 거야. 그래서 한 5억 원짜리 팔았어. 그 부가가치세를 냈단 말이야. 내고 나서 이제 돈만 받으면 돼. 1년은 기다렸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도망가 버릴 거야. 그럼 나 이것에 대해 세금 냈는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뒤에 사유 때문에 과거에 거래가 없어진 거. 그래서 이 돈을 낸 것을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후발적 경정 청구라고 얘기해요.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이런 후발적 경정 청구는요. 이거는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가능하고요. 이 사람도 가능해요. 내가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얘 도망갔던데? 죄송해요. 얘 도망갔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이거 세금 안 내도 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잖아. 그것도 가능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후발적 경쟁 사유가 한 6가지가 있거든? 근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돼. 그래서 이 사람도 모두 가능하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후발적 경정 청구는 언제까지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냐? 이 기한이 중요한데요. 기한은요. 첫 번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거나 무신고자인 경우, 그 다음에 경정이나 결정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사유를 후발적 경정적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망갔는데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하라고. 이건 나 소금 돌려줘야지. 3개월 이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효력은 뭐냐? 똑같아요. 국세청은요, 그래, 세금 낸 거 돌려줄게, 안 돌려줄게, 라고 2개월 이내 통지를 나한테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정도 표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특이한, 후발적 경정 청구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시험 가시면 요거에 대해서 진짜 깊게 배워. 그러면 그때 그 생각이 들 거야. 아, 되게 쉽게 배웠구나. 라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 되셨나요? 자, 그럼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48페이지 보시면 기한을 납부, 가산세 부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구나. 한 번만 읽어봐. 여기 사실 가산세는요, 우리 시험에 범위긴 한데요,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면 얘 나오면 죽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 가산세는 아직 건들지 못하는 단계여서.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산세 쭉 넘기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1페이지. 여기는 좀 보고 가자. 자, 51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가산세를 깎아줄 때도 있어요. 언제? 첫 번째는요, 천재지변 등에 따라서요, 기간이 연장된 경우야.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다고. 그러면 세금, 가산세 같은 거 면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야. 그쵸? 납세자가 뭔가 이걸 못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 예를 들면, 뭐, 세금에 대한 통지가 안 날라왔구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가산세를 깎아줘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긴 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에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 이미 두 가지나 배웠는데 뭐가 있어? 이거 가산세 가면 되잖아. 이게 3번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다가 써놔. 수정신고시,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시 써놓으라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다음 중 가산세가 감면되는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사유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되셨고요. 목이야. 예, 되게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신기한 게 일주일은 대체 누가 만들 걸까? 라는 생각이거든. 딱 죽을 때쯤 되면은 주말이 와요. 힘들어 죽을 때쯤 되면 주말이 오거든. 근데 문제는 주말에 강의를 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주말밤도 국세기본법은 이걸 볼 거예요. 잘 들어. 나 목 아파. 아시겠죠? 강의 보시는데 잘 들어. 자, 이제 국세 환급 얘기할 거예요. 52페이지. 자, 국세 환급이란 뭐예요? 납부한 세금이 많아서 돌려주겠다는 거야. 자, 정확히 얘기하면요. 환급의 발생 선언은요. 이거예요. 관합이나 오납이나 혹은 환급이 발생하는 때야. 아시겠죠? 이 사유일 때만 우리가 환급을 해주는 거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환급금의 처리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잘못 나왔어. 책이 좀 잘못 나왔어. 그래서 환급의 처리 절차 얘기해 줄게요. 자, 환급은요, 원칙적으로는 선택적 충당입니다. 선택 충당인데, 예외적으로요, 납부 전 징수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선충당 후지급해요. 자, 여러분들, 요거 가볍게 나와 있을게. 자, 만약에요, 이거야. 내가, 부가가치세에서 환급금이 나왔어요. 근데, 소득세에서 낼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국세청에 먼저 전화를 해요. 야, 너, 부가가치세에서 100만원 환급금 땄는데, 소득세에서 100만원 내야 되거든? 그냥 이거 이쪽으로 넘겨줄까? 물어봐. 이게 뭐야? 선택적 충당이야. 아시겠죠? 근데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얘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뭔가 조세 포탈에 의도가 있는 거야.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갈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강제 충당시켜요. 그래서 얘가 뭔가 이상한데 그럼 야 부가세 이거 환급금 안 돌려주고 소득세로 메꾼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게 의외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선충당 후 지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돌려 좀 주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늦게 내면은 어떻게 돼요? 가산세이죠. 그럼 얘네가 환급금을 늦게 주면은 우리한테도 환급 가산금이 돌아온단 말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환급 가산금은요 이자예요. 이자 성격이야. 그래서 얘는 딱 이거예요. 환급금의 경과일수에 정기예금 이자 얼만큼 줘. 이자만큼은 내가 너한테 가산금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만큼 이자로 곱해서 환급 가산금을 준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야. 여기다 써야 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급금에서는 이거예요.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냐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소멸시효가 뭐예요? 어차피 뒤에 가면 설명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시효라는 말이 뭐야?
시간적 효력의 줄임말이에요. 자, 공소시효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한 대 딱 때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야. 또 나 때렸지. 소송 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분의 한마디 때문에 평생의 소송의 두려움에 살아야 돼. 맞잖아? 자, 그랬을 때, 이럴 때 이거를 바꿔서 공소시효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때렸던 사건에 대해서 3년 내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요, 다시는 소송 못 걸어요. 이걸 시효라고, 이걸 공소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소멸시효가 만약에 5년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5년 동안 이분한테 돈 달라고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그러면 5년 되면 나 이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거든. 권리의 잠재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리라. 이런 말 하거든. 그 얘기야. 내가 돈을 빌려서 놓고 달라고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러면 나는 이 권리가 없다는 거야. 딱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러면 국산 환급금이랑 환급 가산금이요. 이거 만약에 달라고 안 하면은 없어지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5년이에요. 아시겠죠? 소멸시효 5년이야. 그래서 봐. 국세 환급금, 환급 가산금 5년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국세 환급 얘기했고요. 마지막 납세자의 권리구제 사안인데요. 자, 이거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면 이거예요.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내가 받아야 될 때 못 받았을 때야. 이럴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야, 나 권리 좀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부당한 처분이나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전적 권리 구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런 처분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권리 구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국세기본법상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는 과세전 적부심이 있는 거예요. 적부심, 적부심사 이렇게 있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좀 말이 웃기지 않아? 내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먼저 이거를. 맞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해줘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나 이거를 모르고 안 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날라와요. 날라와서 과세 예고 통지가 나온단 말이야. 너 한 30일 뒤에 이렇게 과세할 거야. 알아도. 하면서 거기서 얘기해. 근데 아직은 내지 않았잖아. 그러면 네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과세준 적부심 청구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직 낸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과세준 적부심은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냐면요,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32일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30일 이내 청구를 한다면 우리요 국세청은요 이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과세 예고 통지가 날라와. 그럼 난 30일 이내 청구해. 그럼 과세관청은 나한테 30일 이내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 혹은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0일 이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흐름.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과세준 적부심은. 이게 다야. 자, 그래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준 적부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조세 불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얘를 불복 청구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복불복이란 말. 그게 뭐야? 복종하거나, 불복종하거나야. 네가 말한 거에 복종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불복 청구는요,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얘는요, 일단은, 원칙적 1심제, 선택적 2심제야. 그 다음에 얘는요, 행정심판 정치주의를 쓰는 거예요. 정치주의 때문에 나온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요, 나는 국가한테 소송을 걸어야 돼. 그게 뭐냐면 행정소송이에요. 원래는 행정소송을 걸어야 돼. 근데 이 소송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조금 판단을 받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심제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어요. 원래는 세 가지인데 우린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첫 번째는요, 심사청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판청구를 받을 수 있어. 이건 내가 고르는 거야. 그래서 심사청구는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국세청장한테 가는 거야. 도와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심판청구는요, 조세심판원장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행정소송 전에 이것을 판단받고 와라. 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근데 여러분들 국세청장 얼굴 알아? 1급 공무원인데? 조세심판원장 알아? 1급 공무원인데? 모르잖아. 만나면 되게 불편하겠지. 그래서 먼저 좀 친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 해줘요. 어디냐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방국세청장한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방국세청장한테 여기로 가요. 그래서 먼저 판단을 받고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받고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봐봐. 선택적 1심, 아니 원칙적 1심제야. 하나는 무조건 거쳐야 돼. 근데 네가 원하면 여기 틀렸다 봐. 2심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원칙적 1심제, 선택적 2심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되냐? 라는 건데, 얘는요, 이런 부당한 처분이나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90일. 그리고 여기도 90일. 알아듣을까?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90일 이내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가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내가 이 결과도 마음에 안 들어. 여기도 90일. 여기도 90일 이내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최대 며칠이야? 180일. 근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도 90일. 여기도 90일. 다 90일 이내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청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언제까지 결정하냐면 30일 이내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90일. 얘도 90일. 그러니까 최다 90일이야. 얘만 30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통보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이해가시나요? 이게 여러분들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인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보셨나요? 여기까지 하면 국세기본부 끝나요.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국기법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